서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의 늦가을, 길거리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흩날렸지만 그의 마음속은 무거운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졸업을 몇 달 앞둔 그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다. 장학금으로 학비 일부를 충당했지만 남은 금액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매일같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오늘도 그는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오토바이에 올라타 강남 일대에서 배달을 시작했다.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번 달 말까지 밀린 고시원 월세를 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방에서 쫓겨날 위기였다. 서늘한 밤 공기 속을 달리던 준호는 잠시 쉬기 위해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 멈춰섰다.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벤치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수첩을 꺼내 펼쳤다. 건축가가 되다라고 써진 목표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제 그만둘까?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18살 때부터 품어온 꿈이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에 합격했고 부모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뒷바라지해 주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높은 등록금, 치솟는 물가,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벅찼다. 가끔은 의문이 들었다. 정말 건축가가 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힘들게 버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피곤과 허탈함이 몰려왔다. 손에 쥔 수첩을 덮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버스가 지나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안고 지나갔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은 냉정했다. 그때였다. 아!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버스 정류장 맞은편 벤치에 한 여성이 힘겹게 몸을 움츠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임산부였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급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깜짝 놀라 준호를 바라보았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간신히 말했다. 진통이 갑자기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도 안 잡히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녀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바쁜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다. 준호는 결심했다. 가까운 병원이 어디예요? 신촌 세브란스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여성의 눈이 커졌다.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서둘러 자신의 헬멧을 벗어 여성에게 씌워주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조심스레 그녀를 태웠다. 다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최대한 천천히 출발했다. 서울 한복판, 저녁 시간의 도로는 엉켜 있었다. 차들은 빵빵 경적을 울리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인도를 피해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몰았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할 겁니다. 그는 틈틈이 여성을 다독였다. 여성은 통증의 신음을 흘리면서도 준호의 어깨를 꼭 붙잡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땀이 등에 배어들었다. 이 작은 생명과 여성을 지키기 위해 준호는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15분 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다. 준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여성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내려요. 그 순간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왔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오고 여성을 안전하게 옮겼다. 휠체어에 앉은 여성은 준호를 바라보며 간신히 웃었다. 정말 고마워.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아이 낳으세요. 여성이 응급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했어도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시간은 늦었고 그는 해야 할 과제와 배달일이 밀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오늘 하루가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준호는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탔다. 어두운 서울거리를 가르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준호야. 오늘은 정말 잘했다. 밤하늘 저편, 보이지 않던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서준호는 그날 밤 이후로도 여전히 바빴다. 수업, 과제, 배달 아르바이트가 매일 그의 하루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병원 앞에서 헤어졌던 임산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와 아기는 무사할까? 궁금했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기에 알 길이 없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저녁, 준호는 배달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작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흐릿한 전등 아래 앉아 과제를 하던 그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서준호 씨 맞으신가요? 조심스럽고 다정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순간 긴장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번에 병원까지 데려다 주신 사람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땀에 젖어 힘들어하던 얼굴, 오토바이 뒷자리에 조심히 앉아있던 그녀. 아, 네, 잘 지내시나요? 아이는요? 덕분에 무사히 딸을 낳았어요.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과 감사가 묻어났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준호는 당황했다. 요즘은 수업도 알바도 빡빡했다. 하지만 그날의 도움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그녀의 정성에 마음이 움직였다. 네, 괜찮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내일 저녁 괜찮으세요? 신촌 쪽 카페에서 뵙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수업과 과제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초겨울로 접어든 서울거리는 쌀쌀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성이 손을 흔들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바로 그날 병원으로 달려갔던 여성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함께 앉아 있었다. 서준호 씨 맞죠? 여기에요. 준호가 다가가자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훈입니다. 소희 씨 남편입니다. 준호는 정중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서준호입니다. 셋은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소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준호 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준호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훈이 가볍게 웃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짧은 감사 인사가 끝난 뒤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준호 씨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아직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건축학과 4학년이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반짝였다. 건축학과라. 잘 됐네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건축 관련 회사입니다. 미래이엔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미래이엔씨는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와 복합 문화공간 프로젝트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중소기업이었다. 네, 들어봤습니다. 대단한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 자리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물론 그냥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준호 씨가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기회를 드릴 겁니다.
소희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저희는 준호 씨에게 단순한 은혜 갚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해요. 준호는 머리가 복잡했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좋은 기회를 이렇게 쉽게 받아도 되는지,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스쳤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세상에는 뜻밖의 인연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인연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입니다. 이번 제안은 감사의 의미이자 가능성을 보는 제안입니다.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내려놓은 준호는 고개를 숙여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과 소희는 환한 미소로 답했다. 잘 부탁합니다. 준호 씨. 그날 밤 준호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방바닥에 앉아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다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는 다짐했다.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손 내민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준호는 핸드폰 수첩을 꺼내 다시 적었다. 건축가가 되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공간을 만들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온기로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다. 며칠 뒤 서준호는 미래ENC 본사 앞에 섰다. 높지 않은 빌딩이었지만 건물 외벽은 세련된 유리 판넬로 되어 있어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상을 풍겼다. 손에 땀이 났다. 준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동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다. 준호는 자신을 소개했다. 오늘 인턴십 면담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준호입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다. 네, 한지훈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준호는 지훈 대표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준호 씨. 지훈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옆에는 한 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깔끔한 단발머리, 단정한 옷차림, 날카롭지만 따뜻한 인상을 가진 그녀는 지훈이 소개했다. 이쪽은 이지원 팀장입니다. 우리 디자인 팀을 이끌고 있어요. 앞으로 준호 씨가 주로 함께 일하게 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준호입니다. 준호는 정중히 인사했다. 지원 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반갑습니다. 준호 씨 기대하고 있어요. 간단한 인사 후 지훈은 본격적으로 인턴십에 대해 설명했다. 준호 씨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팀에서 보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도면 정리, 모델링, 자료 조사 등이 주된 업무가 될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에도 조금씩 참여할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다. 기대하지 마세요. 처음엔 힘들 겁니다. 지원 팀장이 웃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버티면 반드시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그는 디자인 팀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사무실은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10대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작업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준호는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다. CAD 프로그램을 다루는 속도가 현업 디자이너들에 비해 한참 느렸고 설계 도서나 건축 규정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모르는 용어들이 쏟아졌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실수를 했다. 준호 씨, 이 부분 치수 맞춰야 해요. 여기 기둥 간격 다시 확인하고요. 파사드 디테일 수정됐는데 업데이트 안 됐어요. 팀원들은 친절했지만 냉정했다. 실수가 생기면 지적은 명확했다. 준호는 매일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침대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관련 책을 찾아 읽고 틈틈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며 프로그램 숙련도를 높였다. 조용히, 묵묵히 그는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팀 내에서 소규모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렸다. 신규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를 위한 초안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행사였다. 정식 설계안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었다. 지원팀장은 준호에게도 참여해보라고 권했다. 아직 인턴이지만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편하게 생각해요. 준호는 고민했다. 아직 실무 경험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주말 동안 준호는 쉬지 않고 스케치를 그렸다. 그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상상했다. 특히 옥상을 활용해 도시농업을 결합한 커뮤니티 가든을 제안했다. 지친 도시인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작은 오아시스 같은 공간. 아이디어를 정리한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제출했다. 며칠 후 사내 회의실에서 아이디어 공유 세션이 열렸다. 각자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준호의 차례가 되자 그는 긴장한 얼굴로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서준호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공간은 숨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옥상 커뮤니티 가든을 중심으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준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설명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무심히 듣는 듯했지만 발표가 끝날 즈음 몇몇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원팀장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좋은 생각이네요. 도시 농업 트렌드를 잘 반영했고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해석도 신선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사무실 복도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다. 디자인팀 부팀장 강민석이었다. 민석은 냉정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괜찮은 아이디어네. 짧은 칭찬이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준호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준호는 다시 수첩을 꺼내 들었다. 작은 기회도 소중히 하자. 그는 그렇게 적고 조용히 웃었다. 그는 아직 작고 연약했다. 하지만 씨앗은 결국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는 법이다. 서준호는 조금씩 회사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디자인팀 내에서도 그의 성실함과 진심이 천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처음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했고 때때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준호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팀장 강민석은 여전히 준호를 냉랭하게 대했다. 그는 사소한 실수도 크게 지적했고 준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인턴 주제에 너무 설치는 거 아냐? 어느 날 복도에서 준호가 지나가자 민석은 옆 동료에게 일부러 들리게 말했다. 준호는 애써 못 들은 척했다.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준호는 계속 성장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프로그램 실력을 연마했다. 지원팀장은 조용히 그런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내 중요한 발표회가 열렸다. 행복도서관 프로젝트의 1차 콘셉트 발표회였다. 미래이엔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특히 아이들과 노년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설계할 예정이었다. 지원팀장은 팀원들에게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해보라고 했다. 물론 준호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준호는 몇 주 전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표했던 숨 콘셉트를 응용해 도서관 설계를 구상했다. 옥상에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고 내부에는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을 마련하는 구상이었다. 그는 밤을 새워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만들고 자료를 준비했다. 드디어 발표 당일. 회의실에는 대표 한지훈과 본부장들까지 참석해 있었다. 프로젝트의 성패에 따라 회사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 첫 번째 발표자는 강민석 부팀장이었다. 그는 세련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왔다. 외관이 화려하고 현대적인 건물 콘셉트를 제시하며 상업성과 화제성을 강조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이어졌다. 다음은 서준호의 차례였다.
준호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준비한 자료를 꺼냈다. 안녕하세요. 서준호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도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호는 커뮤니티 가든을 중심으로 한 설계안을 설명했다.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노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런 따뜻한 장면들을 상상하며 공간을 구성했다. 설명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잠시 조용했다. 그러다 한지훈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커뮤니티 가든은 요즘 트렌드와도 잘 맞네요. 지원팀장도 가볍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강민석 부팀장이 말을 이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지적이었다. 그는 끝까지 준호의 제안을 깎아내리려 했다. 준호는 당황하지 않고 답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커뮤니티 가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할 수 있습니다. 준호의 침착한 답변에 몇몇 본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발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준호는 스스로에게 만족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며칠 후 강민석 부팀장이 사내 보고서에 준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아이디어처럼 정리해 상신했다. 자료에는 준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고 모든 크레딧이 민석에게 돌아가 있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준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순간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이게 현실인가? 화가 났다. 억울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그가 항의하면 어떻게 될까? 인턴이 부팀장을 고발하는 꼴이 된다. 회사 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아예 잘리는 것도 각오해야 했다. 준호는 밤새 고민했다. 복잡한 마음으로 고시원 방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난 때문에,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늘 참고 물러서야 하는 걸까? 아니었다. 그는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이지원 팀장을 찾아갔다. 조심스럽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원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석 부팀장이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준호 씨 아이디어가 사장님께 직접 각인되었거든요. 지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요. 사장님도 보고 계세요. 그날 이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는 더 열심히, 더 정성껏 설계도면을 다듬었다. 자신의 진심은 언젠가 전해질 거라고 믿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행복도서관 프로젝트의 2차 설계안 발표가 다가오고 있었다. 회사 전체가 분주해졌고 준호 역시 디자인 팀 일원으로서 본격적인 도면 작업과 모델링을 맡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치열했다. 준호는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 도면을 수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했다. 지원팀장도 밤늦게까지 남아 준호를 지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 한지훈이 직접 디자인 팀 회의를 소집했다. 행복도서관 프로젝트를 주관할 최종 팀원을 선정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팀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준호는 구석자리에 조심스레 앉아 있었다. 행복도서관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명운이 달린 사업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가장 적합한 인재가 맡게 될 것입니다. 실력과 열정을 모두 본 뒤 결정하겠습니다. 팀원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렸다. 지원팀장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호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된다. 팀 내부에서 퍼진 소문이었다.
강민석 부팀장이 행복도서관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 담당자로 내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누구보다 이 프로젝트에 애정을 쏟아부었고 가장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무시되고 민석이 결과를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밤늦게 준호는 지원팀장과 단둘이 남았다. 지원은 묵묵히 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속상하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속으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보세요.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예요. 지원은 가볍게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며칠 후 사장 한지우는 또 다른 깜짝 발표를 했다. 행복도서관 프로젝트는 내부 경쟁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민석과 준호, 두 사람 모두에게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었다.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준호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줄 차례였다. 그는 매일 새벽까지 남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설계 아이디어를 다듬고 도서관을 이용할 주민들의 동선, 접근성, 커뮤니티 프로그램까지 치밀하게 분석했다. 특히 옥상 커뮤니티 가든에 대한 부분은 더욱 구체화했다. 그곳에서 열리는 계절별 축제, 텃밭 수학 체험, 세대 간 대화 프로그램까지 포함시켰다. 한편 강민석은 기존 자료를 다듬어 화려한 외관과 최신식 시설을 강조하는 쪽으로 준비를 했다. 그는 여전히 보여주기식 화려함에 집중하고 있었다. 드디어 프레젠테이션 당일. 회의실에는 한지훈 사장과 주요 본부장들이 자리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민석이었다. 그는 세련된 언변으로 도서관의 외관 디자인과 최신 트렌드 시설을 강조했다. 발표는 매끄러웠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이나 실제 사용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 곧이어 준호의 차례가 왔다. 준호는 긴장했지만 심호흡을 깊게 한 뒤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준호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행복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꿈을 키워가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준호는 커뮤니티 가든의 필요성과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준호의 발표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발표를 듣던 사장 한지훈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다. 발표가 끝난 뒤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곧 지훈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발표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서관의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낸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훈은 서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최종 발표자는 서준호 씨로 결정합니다. 회의실에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원팀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강민석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준호는 모든 억울함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는 다시금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불공평함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믿음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준호는 행복도서관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자로 선정된 이후 한층 바쁜 나날을 보냈다. 책임은 무거웠지만 그는 매 순간이 감사했다.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온 꿈,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 경영진 일부에서 행복도서관 프로젝트의 상업성 부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수익이 나지 않는 공간을 왜 짓느냐는 반발이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비용 대비 수익을 중요시하는 경영진은 프로젝트를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서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수개월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지원팀장도 답답한 얼굴로 말했다. 준호 씨,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번 주 경영진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그럼 정말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특히 재무팀 쪽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준호는 말없이 손을 꽉 움켜쥐었다. 자신이 만든 설계도, 모델링,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떠올랐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꿈과 희망의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준호는 결심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프로젝트를 지켜내겠다고. 며칠 후 열린 경영진 회의. 서준호는 지원팀장과 함께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의실에는 한지훈 사장을 비롯해 재무팀장, 마케팅팀장 등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재무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행복도서관 프로젝트는 투자 대비 수익이 없습니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손에 땀을 쥔 채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한지훈 사장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호 씨, 이 프로젝트를 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행복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준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서로 소통하고 희망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우고 노인들은 이곳에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단순히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준호는 이어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저는 도서관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마켓과 소규모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부분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후원 프로그램을 유치해 장기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친 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재무팀장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다른 간부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마케팅팀장은 메모를 하며 말했다. 지역사회공헌 이미지가 회사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한지훈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행복도서관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합니다. 서준호 씨, 책임지고 추진하세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준호는 회의실을 나서며 숨을 깊이 들이켰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그는 꿋꿋이 걸었다. 지원팀장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수고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싸움을 이긴 것뿐이라는 것을.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다. 행복도서관의 설계, 시공, 개관까지 수많은 문제와 도전에 맞서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지.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고시원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믿었다. 자신의 꿈은 언젠가 세상에 빛을 비출 것이라고. 그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사람을 위한 건축, 삶을 품은 공간.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는 이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것이다. 행복도서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준호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야 했다. 책임감은 막중했고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도서관 부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었다. 낡은 건물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인근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와 노인복지관. 모든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를 조정해야 했다. 준호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주민 간담회를 열어 직접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수집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벤치가 필요해요.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했지만 공통된 바람은 하나였다. 이 지역에도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준호는 그들의 목소리를 설계에 고스란히 담았다.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과 북카페를, 2층에는 커뮤니티룸과 노년층을 위한 힐링 공간을 마련했다. 옥상에는 그가 처음부터 구상했던 커뮤니티 가든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시공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낡은 집안 탓에 예상보다 많은 보강 작업이 필요했고 예산도 초과되었다. 시공업체와의 협의, 시청 허가 문제, 갑작스러운 자재 수급 문제 등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난관에 부딪혔다. 준호는 매일 새벽까지 시공 현장에 남아 직접 점검했다. 때로는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때로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이 욕을 하면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지원팀장 역시 늘 곁에서 준호를 응원했다. 준호 씨, 힘들죠? 조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공되면 그 힘듦이 다 보람으로 돌아올 거예요. 지원의 말처럼 하나씩 건물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준호는 뿌듯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옥상 커뮤니티 가든의 첫 삽을 뜰 때 그는 가슴 깊숙이 벅찬 감정을 느꼈다.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삽을 들고 흙을 나르던 날, 초등학생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준호 주변을 뛰어다녔다. 아저씨, 여기 꽃 심을 거예요? 네, 여름에는 해바라기 밭이 될 거야. 준호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현장 끝에 서서 노을에 물든 도서관 건물을 바라보았다. 아직 마감 작업이 남아 있었지만 건물은 이미 사람들의 기대와 사랑을 품기 시작했다. 몇 주 뒤, 드디어 도서관이 완공되었다. 행복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개관식 날, 준호는 깨끗한 셔츠에 정장을 차려입고 현장에 섰다. 주민 수백 명이 모였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한지훈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준호의 노력을 특별히 언급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건물 하나의 완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준호 씨가 있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준호는 머리를 숙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개관식이 끝난 뒤 주민들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둘러보았다. 어린이 열람실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책을 골랐고 2층 커뮤니티룸에서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다. 옥상 커뮤니티 가든에는 작은 텃밭과 꽃밭이 조성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흙을 만지며 깔깔 웃었다. 서준호 씨, 정말 멋진 공간이에요. 소희가 딸을 안고 다가왔다. 덕분에 우리 지민이도 매일 여기 오고 싶어 할 거예요. 준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한편, 준호는 건물 한편에 조그만 명판을 달았다. 이 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희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숨쉬는 공간은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 문구를 바라보며 준호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앞으로도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그날 밤, 준호는 오래간만에 고시원 방이 아닌 새로 생긴 도서관 커뮤니티룸에서 책을 펼쳤다. 창밖에는 은은한 가로등 불빛과 함께 옥상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는 책장을 넘기며 미소 지었다. 자신이 상상했던 바로 그 장면, 사람들이 편안히 쉬고 꿈을 키우는 공간.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행복도서관 프로젝트의 성공은 미래ENC 내외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역 언론과 건축 전문 매체들이 연이어 기사를 내보냈고 준호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더 이상 인턴 출신이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확실한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은 새로운 시련을 불러왔다. 어느 날 오후, 준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중요한 연락일 것 같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준호 씨 맞으시죠? 저는 대한그룹 건설본부 인사팀 김상훈입니다. 대한그룹, 국내 최대 건설기업 중 하나. 준호는 깜짝 놀랐다. 다름이 아니라 서준호 씨의 행복도서관 프로젝트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대한그룹에서는 신사업 부문 확장에 따라 젊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면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대한그룹이라니. 수많은 건축가들이 꿈꾸는 최고의 무대였다. 연봉, 복지, 프로젝트 스케일, 모든 면에서 미래ENC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거대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볼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편하실 때 연락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한그룹에서 일할 기회, 그곳에서는 더 큰 프로젝트를,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건축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준호는 미래ENC에서의 시간을 떠올렸다. 한지훈 사장의 신뢰, 지원팀장의 가르침, 그리고 행복도서관을 함께 만든 동료들, 특히 주민들과 함께 만든 그 따뜻한 공간은 단순한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며칠 동안 준호는 갈등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건축을 하는가? 결국 준호는 결심했다. 그는 직접 한지훈 사장을 찾아갔다. 대표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준호는 솔직하게 대한그룹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축하합니다. 준호 씨, 그건 당신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대한그룹은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네, 압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저는 미래ENC에 남고 싶습니다. 지훈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애죠. 여기서 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습니다. 준호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대한그룹 인사팀에 정중히 거절의 메일을 보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함께한 사람들과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후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다. 며칠 뒤 회사에서는 준호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서준호, 정식 채용 축하합니다. 팀원들의 환호 속에서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지원팀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축하해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진짜 동료로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준호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날 파티가 끝난 후 지원팀장은 따로 준호를 불렀다. 준호 씨, 사실 대표님과 상의해서 당신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려고 해요. 네. 앞으로 미래ENC의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젝트를 이끌어보는 게 어때요? 준호는 놀랐다.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공공공간을 설계하는 신규 사업이었다. 제가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행복도서관에서 보여줬잖아요. 준호는 다시 고민하지 않았다. 네,
맞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수첩을 꺼내 새로 한 줄을 적었다. 건축은 삶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삶을 바꾸는 건축가가 될 것이다. 어디선가 겨울 냄새가 느껴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준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서준호는 미래이엔시의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서울의 작은 골목길에 문화센터를 세우고 오래된 시장 한복판에 소통 공간을 만들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덧 행복도서관이 개관한 지 5년이 지났다. 그날도 준호는 평소처럼 업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회의와 현장 점검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오랜만에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길이었다. 그러다 그는 익숙한 풍경 앞에 멈춰섰다. 바로 5년 전 그가 임산부를 처음 만났던 버스 정류장이었다. 조용히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는 잠시 그때를 떠올렸다. 그날 밤 한 사람을 도운 그 작은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꿨는지. 그때였다. 정류장 벤치에 누군가 주저앉아 있었다. 한 여성,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준호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힘겹게 말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임신 중이신가요? 여성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준호는 서둘러 헬멧을 벗어 여성에게 씌워주고 조심스럽게 오토바이에 태웠다. 도로는 저녁 러시아어로 꽉 막혀 있었다. 준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러나 빠르게 오토바이를 몰았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여성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15분을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다. 준호는 간호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의료진이 달려나와 여성을 데려갔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실려가면서 힘겹게 인사를 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5년 전과 닮아 있었다. 한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과 작지만 소중한 일을 해냈다는 만족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로 출근하려고 핸드폰을 켰다가 깜짝 놀랐다. 수십 개의 메시지, 부재중 전화, 그리고 SNS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다. 온라인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오토바이 임산부 강제 이동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와 있었다. 어젯밤 누군가가 준호가 임산부를 오토바이에 태우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한밤중 오토바이에 강제로 태워진 임산부, 무슨 일? 짧은 영상과 함께 퍼진 추측성 댓글들은 준호를 순식간에 범죄자로 몰아갔다. 진짜 무섭다. 누군지 모르지만 경찰 조사해야 한다. 요즘 세상에 저런 행동은 위험하다. 강제 납치 아니야. 억울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진실을 알아주지 않았다. 준호는 회사로 향하는 길이 두려웠다. 사람들의 시선, 동료들의 반응, 모든 것이 불안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다. 한지훈 사장이 준호를 조용히 불렀다. 준호 씨, 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표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 회사는 준호 씨를 믿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준호는 울컥했다.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준호는 가만히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오후 병원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어젯밤 서준호 씨가 오토바이로 병원에 데려온 임산부는 현재 무사히 출산하여 건강합니다. 서준호 씨의 행동은 순수한 도움의 의도였으며 의료진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함께 입원해 있던 여성 역시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어젯밤 저를 도와준 분 덕분에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분을 오해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곧이어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온라인에서는 사과와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다. 진짜 영웅이었네. 서준호 씨,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도서관 옥상 가든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 하늘. 그러나 준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선의를 꺾지 않겠다고. 오해받고 때로는 비난받더라도 자신이 믿는 옳은 길을 가겠다고.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처럼. 서준호는 논란을 이겨낸 이후 더욱 단단해졌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그를 세상에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여전히 그는 사람을 위한 건축을 꿈꾸고 있었다.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확장되었고 미래ENC는 사람을 생각하는 건축회사라는 평판을 얻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5년 후 준호는 미래ENC의 공동대표로 승진했다. 한지훈 사장은 일부러 전면에서 물러나며 젊은 세대에게 회사를 맡겼다. 이제는 내 시대야, 준호야. 지훈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준호는 더 열심히 뛰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 만들기에 더욱 힘썼고 지방의 작은 마을에도 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가든을 세웠다. 그의 건축은 단순한 건축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 어느 봄날 준호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다. 자신이 졸업했던 그곳, 자신이 처음 꿈을 꾸었던 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강의실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준호는 칠판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건축은 단순히 멋진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건축은 사람의 삶을 품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릇입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좋은 건축은 숫자로 표현되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 공간 안에서 웃고, 울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학생,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그녀는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다은 씨. 사실 어렸을 때 행복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건축가의 꿈을 꾸게 됐어요. 그곳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준호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네, 그래서 건축학과에 진학했고 지금은 사회적 건축을 공부하고 있어요. 다은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서준호 선배님처럼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준호는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정말요? 그럼 혹시 미래ENC 인턴십 지원해도 될까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 다은은 미래ENC의 인턴으로 합류했다. 밝고 열정적인 그녀는 준호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다은은 준호와 함께 작은 마을에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현장을 방문한 날, 다은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선배님, 이렇게 작은 곳에도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작은 곳일수록 더 소중해요.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큰 도시에는 기회가 많지만 작은 마을은 누군가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영원히 외면당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는 순탄치 않았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주민들과의 의견 충돌도 잦았다. 하지만 준호와 다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고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수정했다. 몇 달 후 드디어 작은 커뮤니티 센터가 완공되었다. 아이들은 새로 생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마을회관 대신 커뮤니티룸에 모여 담소를 나눴다. 개관식 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준호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마을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준호는 그 말에 울컥했다.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다은과 준호는 완공된 커뮤니티 센터 옥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선배님,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다은 씨. 준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가 만드는 작은 공간들이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어릴 적 고시원 방 창문 너머로 보이지 않던 별. 그 별들이 지금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걸어온 길, 그 모든 작은 선택과 용기가 오늘 이 순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꿈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준호의 건축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그는 다시 다짐했다. 앞으로도 사람을 위한 건축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걷겠다고. 별빛 가득한 밤,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그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